네이버와 업비트가 함께 만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로드맵,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벌써 5번째 시간이네요. 새로운 결제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결국 사용자들이 믿고 오랫동안 사용하려면 안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정성의 핵심에는 바로 규제 준수, 즉 컴플라이언스가 있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편리한 서비스라도 기본적인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 신뢰를 얻기 어렵고 결국 지속 가능하기 어렵죠. 네. 그래서 오늘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우리 생활 속 결제 수단으로 안전하게 자리 잡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들, 필수적인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요건들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저희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고객 신원 확인, KYC,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AML, 또 자금 이동 규칙인 트래블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준비금 공시와 감사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모를 문제 발생 시의 공지 및 보고 체계까지 쭉 다룰 예정입니다. 물론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고요. 특정 상황에 대한 어떤 법률 자문을 대신하는 건 아니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관문, 바로 KYC, 고객 신원 확인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금융거래의 기본은 내가 누구와 거래하는지 아는 것에서 출발하잖아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사실 뒤따르는 다른 규제 준수 활동들도 좀 의미가 없어지죠. 개인 고객이라면 실명, 생년월일, 주소 같은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요. 또 신분증 사본을 받아서 이게 진짠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요즘은 그 제출된 신분증 이미지를 자동으로 판독하는 OCR 기술이나 또 신분증 사진 속 인물이랑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같은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라이브니스 체크 같은 안면인식 기술도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와, 신분증 사진이랑 실물이 많이 다른 사람도 있을 텐데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네요. 그럼 법인 고객은 절차가 더 까다롭겠네요? 네, 아무래도 법인은 확인해야 할 서류가 좀 더 많죠.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증이나 법인 등기부 등본 이런 걸 통해서 법인의 실제 여부, 사업 내용 같은 걸 확인하고요. 특히 중요한 건 실제 소유자 확인이에요. UB라고 하죠. Ultimate Beneficial Owner. 아, UBO요? 네, 그 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연인이 누군지 이걸 파악하는 거죠. 왜냐하면 서류상 대표랑 실제 소유주가 다를 수 있거든요. 물론 법인을 대표해서 거래하는 그 사람의 신원, 그리고 정당한 위임 권한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요. 근데 모든 고객에게 똑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하나요? 그럼 처음 가입할 때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그래서 리스크 기반 접근, RBA라고 하는데요. Risk Based Approach, 이 방식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고객의 특성이나 거래 패턴, 자금 출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위험도를 평가하고요. 그 위험도에 따라서 화민 절차의 강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거죠. 아하,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네,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고객에게는 절차를 좀 간소화한 간편 KYC를 적용하고요. 반대로 자금 세탁 위험 같은 게 좀 높다고 판단되는 고객에게는 더 상세한 정보 확인과 검증을 요구하는 강화된 고객 확인, EDD라고 합니다. Enhanced Due Diligence. 이 절차를 적용하는 식이에요. 그렇군요. 위험도에 따라 차등을 두는 거네요. 그런데 한번 KYC를 통과했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유효한 건 아니겠죠? 물론이죠. 고객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고 또 거래 패턴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주기적으로 고객 정보를 갱신하고 재인증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또 특정 금액 이상의 고액 거래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좀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되는 경우 이런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추가적인 인증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해외에 거주하는 고객이라든지 여러 국적을 가진 분들 혹은 미성년자처럼 좀 보호가 필요한 고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내부 정책과 절차를 미리 세워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KYC를 통해서 누구와 거래하는지 확인했다면 이제 그 거래 자체가 혹시 불법적이거나 좀 의심스러운 목적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차례네요. 바로 AML, 자금 세탁 방지입니다. 이건 무엇을 막아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네, 맞습니다. AML, Anti-Money Laundering.
이름 그대로 불법 자금이 합법적인 자금처럼 세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해요.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익명성을 등에 업고 범죄 자금의 이동 통로로 악용되는 것, 이걸 막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이를 위해서 다양한 의심 거래 탐지 규칙, 이걸 룰셋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룰셋을 시스템에 적용하고 거래 내역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어떤 거래들을 주로 의심스럽다고 보나요?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패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특별한 이유 없이 아주 많은 횟수의 소액 거래가 막 반복해서 일어난다거나 혹은 자금의 출처나 최종 목적지를 숨기려는 듯이 여러 단계의 주소, 그러니까 지갑이죠. 이걸 거쳐서 자금이 아주 빠르게 이동하는 경우, 이걸 래피드 브릿지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요. 네. 또 새로 만들어진 지갑에서 갑자기 여러 개의 다른 주소로 자금을 막 쪼개서 보내는 행위, 팬아웃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여러 계정을 동원해서 자금을 빙빙 돌리는 것처럼 보이는 순환 거래, 이런 것도 의심해 볼 수 있죠. 최근에는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믹싱 서비스나 이미 사기, 피싱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스마트 계약 주소와 상호작용하려는 시도, 이런 것들도 주요 탐지 대상이에요. 와, 그런 다양한 패턴들을 찾아내려면 그냥 블록체인상의 거래 기록만 들여다보면 되는 건가요? 물론 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래 내역, 즉 온체인 정보가 아주 중요하죠. 예를 들어 거래를 주고받는 주소의 평판 정보라든지 사용된 스마트 계약의 종류나 위험도 태그 같은 거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용자의 접속기기 정보나 IP 주소, 평소의 결제 시간대나 금액대 같은 서비스 이용 패턴 정보, 즉 오프체인 정보와 이걸 결합해서 분석해야 훨씬 더 정교하게 의심 거래를 탐지하고 또 잘못 탐지하는 경우 오탐을 줄일 수 있어요. 그렇게 시스템이 의심 거래라고 딱지를 붙이면 바로 거래가 막히거나 계정이 정지되는 건가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조치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보통 단계별 검토 절차를 거칩니다. 1단계에서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미리 설정된 규칙에 따라서 의심 거래를 1차적으로 걸러내요. 이때 명백하게 잘못 탐지된 거거나 시스템적으로 해명 가능한 경우는 자동으로 처리, 그러니까 해소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걸러지지 않은 건들은 이제 2단계로 넘어가서 숙련된 전문 분석가들이 거래 내용이나 관련 정보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여기서도 해소가 안 되거나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종적으로 3단계에서 관리자나 혹은 법무팀 같은 책임 있는 담당자가 최종 검토를 하고 거래 차단이라든지 계정 동결, 필요시에는 금융정보분석원, FIU 같은 감독 당국에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계별로 신중하게 접근하는군요. 그래도 이 처리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잖아요. 사용자는 자기 돈이 묶여 있는 거니까요. 답답하죠. 물론이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서비스 수준 협약, SLA라고 하죠.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이걸 정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의심 거래가 탐지되었을 때 그 사안의 심각성이나 복잡성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 내에 검토 및 조치를 완료하고 그 처리 결과를 정확히 기록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통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교적 경미한 사안은 24시간 내, 중간 정도 사안은 48시간 내, 좀 더 복잡하거나 심각한 사안은 72시간 내 처리를 완료한다. 이런 식으로 내부 기준을 세우고 관리할 수 있어요. 네. KYC로 사람을 확인하고 AML로 거래를 감시한다면 이제 트래블 룰은 자금이 국경을 넘나들 때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자금과 정보는 함께 움직여야 한다. 이런 원칙 같은 건가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트래블룰은 기본적으로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인데요. 특정 금액,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00만 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 거래소 같은 곳이나 개인 지갑으로 보내거나 받을 때요. 보내는 사람, 오리지네이터와 받는 사람, 베네피셔리의 신원 정보를 해당 거래를 처리하는 사업자가 수집하고 이걸 상대방 사업자에게 전달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칙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자금의 흐름과 그 자금의 주체에 대한 정보가 함께 이동해야 한다는 거죠. 아하. 그럼 예를 들어 네이버 페이에서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업비트로 보낼 때는 어떻게 되나요? 둘 다 큰 플랫폼인데. 네,
네이버페이와 업비트처럼 같은 그룹에 속해 있거나 혹은 사전에 긴밀하게 정보 연동 시스템이 잘 구축된 서비스 간의 내부 이동은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어요. 사용자가 이미 양쪽 서비스에서 KYC를 완료했다면 내부 시스템 간에 필요한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어서 트래블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식이죠. 아마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 정보 입력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외부, 예를 들어 해외 거래소나 아니면 개인이 사용하는 별도의 디지털 지갑으로 보낼 때는 상황이 다르겠군요. 맞아요. 그럴 때는 이제 표준화된 트래블러 솔루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교환해야 해요. 국내외 여러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특정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뭐 베리파이 VASP라든지 코드 같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만약 돈을 받는 상대방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가 이런 트래블러 솔루션을 지원하지 않거나 혹은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면 거래가 지연되거나 아예 거절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서류 제출 같은 수동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 이 부분이 사용자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지점 중 하나겠네요. 갑자기 거래가 안 된다고 하면 답답하니까요. 그래서 사용자 경험, UX 설계가 정말 중요해요.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거나 특정 금액 이상의 송금을 시도할 때 트래블룰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미리 명확하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실제 송금 과정에서도 어떤 정보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지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아요. 만약에 정보 요건 미충족으로 거래가 실패한다면 그냥 단순히 실패 이렇게만 보여줄 게 아니라 왜 실패했는지 명확한 이유, 오류 코드랑 설명을 같이 보여주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수취인 정보를 다시 확인해달라거나 다른 방식으로 송금을 시도해보라거나 하는 가능한 대안을 친절하게 안내해야 사용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재 및 지오펜싱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거래하면 안 되는 대상이나 특정 위험 지역과의 연결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사회의 합의나 국내 법규에 따라서 거래가 금지된 개인이나 단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테러 자금 조달에 연루되었거나 심각한 금융범죄를 저지른 이들이죠. 이런 대상들의 명단, 즉 블랙리스트를 확보해서 이들과의 거래 시도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미국의 OFAC 제재 명단이 대표적이고요. 국내에서도 관련 법규에 따른 제재 대상 명단이 있을 수 있고 또 서비스 제공자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위험인물이나 주소 블랙리스트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인물이나 단체만 차단하는 게 아니라 지역 단위로도 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지오펜싱이라는 용어가 있던데요. 맞아요. 지오펜싱, 지오, 펜싱은 지리적, 지오 울타리를 친다는 의미인데요. 자금 세탁이나 금융 제재 위험이 특히 높다고 평가되는 특정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접근 자체를 제한하거나 거래 조건을 다르게 적용하는 기술이에요. 아, 지역별로요? 네. 예를 들어서 특정 고위험 국가의 IP 주소로는 아예 서비스 가입이나 로그인을 차단할 수도 있고요. 해당 국가에 위치한 주소로는 가상자산 출금을 막거나 아니면 출금 시도 시에는 추가적인 본인 확인 및 수동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어요. 위험도가 중간 정도로 평가되는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는 1회 또는 1일 거래 한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요. 만약 사용자가 이런 제재 명단에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에서 접속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안내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도 역시 투명하고 명확한 안내가 생명입니다.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경우 그냥 이용 제한됨 이렇게만 알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유로 제한되었는지 구체적인 이유, 가능하면 표준화된 사유 코드와 함께요. 이걸 알려줘야 하고요. 그리고 그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 예를 들어 추가 서류 제출이나 본인 확인 절차 재진행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혹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등을 표준화된 안내 문구를 통해 명확하고 즉각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용자가 이유도 모른 채 답답해하는 상황을 막고 신뢰를 유지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스테이블하려면 그 가치를 뒷받침하는 자산, 즉 준비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하잖아요. 준비금 공시와 감사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맞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1코인이 항상 1원의 가치를 유지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발행된 코인의 총량만큼 혹은 그 이상의 실제 원화 또는
원화로 즉시 교환 가능한 안전자산을 중비금으로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사용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기적인 중비금 보고서 공시가 필수적이에요. 그 중비금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보고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의 총량과 그에 상응하는 준비금의 총액이 일치하는지를 딱 보여줘야 하고요. 그 준비금이 어떤 자산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밝혀야 해요. 예를 들어 얼마가 현금 및 은행 예금으로 있는지, 얼마가 안정성이 높은 단기국채 같은 걸로 운용되고 있는지, 그 종류와 비중을 명시하고요. 만약 채권 같은 걸로 운용한다면 해당 자산의 만기 루조, 그러니까 언제 현금화가 가능한지, 이런 건 어떤지, 그리고 이 소중한 준비금을 실제로 어디에, 어떤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커스터디 정보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자산 현황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도 함께 공개하면 더 신뢰가 갈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준비금 보고서에 단순히 자산 내용만 담는 것이 아니라 관련 운영 지표들을 함께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 한 달간 사용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다시 원화로 상환, 즉 환매해간 총 금액은 얼마인지, 상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실제로 처리가 완료되기까지 평균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한때 상환 요청이 가장 많이 몰렸을 때 대기열의 길이는 어느 정도였는지, 전체 상환 요청 중에서 최종적으로 성공적으로 처리된 비율, 즉 정산 성공률은 얼마인지, 이런 지표들을 함께 공개하면요, 준비금 시스템이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보고서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체적으로만 만들어서 발표하면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 게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내부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독립적인 외부 기관, 예를 들어 평판이 좋은 대형 회계법인 같은 곳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준비금 보유 현황과 관리 시스템의 적절성에 대해 검증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이걸 확증, attestation 또는 좀 더 포괄적인 범위의 감사, 어딧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외부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검증한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발간해서 준비금 보고서와 함께 공개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외부 검증을 어떤 범위까지 수행했고 혹시 검증 과정에서의 한계점을 무무시했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줘야 정보 이용자들이 오해 없이 판단할 수 있어요. 중비금과 관련해서 미리 사용자들에게 알려줘야 할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준비금을 은행 예금이나 국채 등으로 운용해서 이자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수익을 누가 가져가는지, 발행사가 가져가는지 아니면 코인 보유자에게 돌려주는 정책이 있는지 등 이걸 명확히 해야 하고요. 사용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다시 원화로 환매할 때 혹시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그 정책은 무엇인지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해요. 그리고 아주 예외적인 상황, 예를 들어 극심한 금융위기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준비금 운용 방식이나 환매 절차에 일시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권한하에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해서도 서비스 약관이나 관련 정책 고지를 통해 미리 명확하게 알려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고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서비스 장애나 보안 사고 같은 문제는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소통하고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사고 공지 및 보고 체계는 어떻게 갖춰야 할까요? 맞아요. 완벽한 시스템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숨기거나 축소하려 하지 않고 사용자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상황을 알리고 책임감 있게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더 높일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미리 표준화된 공지 형식, 일종의 템플릿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공지 템플릿에는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명확하고 간결하게 상황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지 제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딱 요약해주고 본문에서는 어떤 서비스 범위가 영향을 받고 있는지, 현재까지 파악된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조치들이 진행 중인지, 예상되는 복구 완료 시간, ETA라고 하죠. Estimated Time of Arrival, 이게 언제쯤인지,
그리고 다음 업데이트 공지는 언제쯤 할 예정인지 등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시기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최대한 아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요. 내부적으로는 사고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하면 외부에 보고하는 절차도 필요하겠네요. 당연하죠. 사고가 발생하면 언제 어떻게 발생했고 시간대별로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증거자료, 로그 기록 같은 게 있는지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이건 나중에 유사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데도 중요하고요. 만약 사고의 성격이나 규모가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 KSI 같은 감독당국이나 필요시 사법기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에요, 서비스 오류나 지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할까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전에 피해 구제 정책을 마련해두고 이를 사용자들에게 미리 공개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시스템 오류로 인해 사용자의 자산 이체가 예정보다 얼마나 지연되었는지, 그로 인해 사용자가 어떤 불편이나 손해를 겪었는지 등을 고려해서 사과와 함께 소정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감면해 주거나 다음번 서비스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의 보상 기준을 미리 명확하게 정해두면 실제 상황 발생 시 혼란 없이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고 사용자 만족도도 높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KYC, AML, 트래블룰 같은 여러 규제 준수 절차들이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번거롭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 맞아요.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서비스 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지면 사용자들이 외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 준수 관련 안내나 절차도 결국 전체적인 사용자 경험, UX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처럼 거래가 보류되거나 계정이 동결되었을 때 그냥 단순히 규정 위반 이렇게만 알리면 사용자는 너무 답답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막연하게 안내하면 안 되고요.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 때 그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한 코드와 쉬운 설명으로 함께 제공해야 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특정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거나 추가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거나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예상 처리 소요 시간 ETA는 어느 정도인지, 만약 이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면 어떻게 이해를 제기할 수 있는지 등을 명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고객센터에 일일이 문의하기 전에 스스로 원인을 찾아보거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좋은 방법은 관련 정보를 셀프 헬프 콘텐츠 형태로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왜 제 거래가 보류되었나요? 트래블룰 정보는 왜 필요한가요? 와 같이 사용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FAQ에 대해 관련된 규정이나 회사의 위험관리 기준을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말과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가이드나 도움말 페이지를 잘 만들어두면 사용자들이 스스로 궁금증을 해소하고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고객센터의 부담도 줄일 수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KYC다 뭐다 해서 정보를 많이 요구하게 될 텐데요. 물론입니다. KYC나 AML 목적이라고 해도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고요. 특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계좌번호 같은 민감 정보는 화면에 표시하거나 내부적으로 처리할 때 반드시 마스킹 처리, 그러니까 별표 처리 같은 걸 해서 노출을 최소화해야 해요. 그리고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보존기한, 예를 들어 금융거래 정보는 통상 5년 정도인데요. 이 기한까지만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고요.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 전반에 대해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을 때도 어떤 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어떤 정보가 선택사항인지 명확히 구분해서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와, 이렇게나 많은 컴플라이언스 활동들이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효과는 있는지 어떻게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핵심 성과 지표, KPI라고 하죠.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이걸 설정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대시보드를 활용하는 거예요. 컴플라이언스 활동이라는 게 단순히 규제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관련 활동들의 성과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측정하고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지표들을 주로 보게 되나요?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자면 KYC 절차를 신청한 고객 중 최종 완료까지 성공한 비율, 즉 완료율과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 처리 시간, 또 주기적 재인증을 요청했을 때 실패하는 비율, 이런 것들이요. 또 AML 측면에서는 의심거래 경보가 발생한 후 분석을 거쳐서 실제 조치, 예를 들어 거래 차단이나 보고 같은 조치를 완료하기까지 걸린 평균 시간, MTTA, MTR, 그리고 AML 시스템이 잡아낸 의심거래 중에 실제 문제가 있었던 비율, 이걸 정탐률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실제 문제 거래 중에서 시스템이 놓치지 않고 잡아낸 비율, 재현율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트래블 관련해서는 정보 불일치가 발생한 건수나 그중에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결한 비율, 고객 문의나 불만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등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준비금 보고서가 제때 공시되었는지, 사고 발생 시 공지 규정을 잘 준수했는지 등도 당연히 KPI로 관리할 수 있고요. 정말 측정하고 관리해야 할 것들이 많네요. 근데 이 모든 복잡한 시스템과 절차들을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완벽하게 다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뭔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특히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 경우에는 이 모든 규제 요건들을 처음부터 100% 완벽하게 구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는 매우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단계별 목표와 실행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도화해 나가는 방식을 택해요. 예를 들어 출시 후 30일, 90일, 180일 단위로 달성할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이건 내부적인 관리 목적도 있지만 외부 사용자들에게 우리 서비스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구나 하는 신뢰를 주는 효과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30일, 90일, 180일 로드맵 예시 같은 거요? 네. 예를 들자면요. 출시 후 첫 30일 동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KYC 절차와 핵심적인 AML 탐지 규칙 몇 가지를 우선 적용해서 운영을 시작하고요. 혹시 거래 보류나 계정 동결 같은 조치가 취해졌을 때 사용자에게 안내할 기본적인 메시지 템플릿을 확정해서 공개하고 첫 번째 월간 준비금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을 갖춘 초안을 마련하는 것, 이걸 목표로 삼을 수 있어요. 그리고 출시 후 90일,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시점에는 외부 트래블룰 솔루션 제공 업체와의 시스템 연동을 완료해서 다른 사업자들과 원활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고 첫 분기 준비금 보유 현황에 대한 외부 기관의 검증, 즉 애테스테이션 결과를 받아서 게시하며 아까 말씀드린 주요 운영 성과 지표, KPI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내부용 대시보드의 베타 버전을 오픈하는 것, 이걸 목표로 할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출시 후 180일, 약 6개월 정도가 되면 그동안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실시한 사고 대응 모의 훈련 결과와 개선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발행하고 서비스 운영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할 수도 있어요. 또한 지오펜싱 정책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거나 거래 상대방 주소의 위험 평판 정보를 활용하는 등 리스크 관리 규칙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오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일상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 수단으로 뿌리내리기 위해 갖춰야 할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요건들에 대해 정말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신문 진원은 정확하게 하고 KYC, 거래는 투명하게 관리하며 AML 트래블루, 자산 즉 준비금은 안전하게 지키고 리저브 어딧, 문제가 생겼을 땐 신속하고 정직하게 소통한다. 인시던트 리스폰스. 이 네 가지 원칙이 잘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사용자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믿음직한 디지털 자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4가지 원칙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렇게 철저히 준비한다고 해도 스테이블 코인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위험,
리스크 요소들은 무엇이 있고 또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 세이프가드들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좀 더 깊이 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테니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